꼬마 빌딩하고 다가구 투자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다가구 투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꼬마 빌딩. 네, 꼬마 빌딩 투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다가구나 꼬마 빌딩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험 없이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좀 부동산 투자가 많이 된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은 요새 인기 있는 이유가 반대급부인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꼬마 빌딩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대출이 일단 많이 나와요. 개인으로 사도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많이 나오고 특히 법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으로 사게 되면은 대출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70~80% 나오는 것 같아요. 공동담보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는 공동담보 이런 게 안 돼요. 공동담보 대출이.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A라는 빌딩을 살 때 대출을 더 받고 싶어. 그럼 우리 집을 담보로 같이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묶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꽤 많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대출 때문에 쉬운 거고요. 그리고 보유세에서 주거용 부동산 똑같은 50억이라 매매가 50억이라 그래도 아파트 50억이랑 꼬마 빌딩 50억은 재산세가 꼬마 빌딩이 훨씬 낮죠. 근데 꼬마 빌딩도 요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인기 있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으로 집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꼬마 빌딩을 살 때 용도 변경 조건으로 많이 사요.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상업용으로. 그래서 산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업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대출도 나오고 재산세도 이제 괜찮고.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연예인들은 계속 판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니까 네.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꼬마 빌딩도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선호 지역의 경기권이나 지방에 꼬마 빌딩이라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강남에 꼬마 빌딩이 있다. 연예인들은 판다 그래도 강남 꼬마 빌딩을 내가 샀어. 월세 수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몇십 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강남 꼬마 빌딩인데. 그냥 땅 사는 개념.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요새 그 월세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에 땅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땅을 사는데 땅을 사고 월세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자를 이제 월세로 이제 내고 대신에 서울에 땅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사는 거는 많이 올랐어도 제 생각은 나쁘진 않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대출이 되고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꼬마 빌딩을 여러 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거니까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로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때 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역 부동산이 있고 로컬. 로컬 부동산이 있고 빌딩 중개를 법인. 전문으로 하는 그 중개법인.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그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를 텐데요. 제 경우에는 빌딩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프로페셔널하고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무척 잘 하시겠죠. 그래도 꼬마 빌딩을 사다 보면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작은 것도. 아파트 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역이든 뭐 지역이 아니든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자분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중개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중개 수수료를. 꼬마 빌딩 중개 수수료가 0.9잖아요. 근데 나는 0.9가 뭐 꼬마 빌딩 그래도 수십억인데 0.9 아깝다고 0.5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소개를 안 해주겠죠. 중개 수수료 내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고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살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좀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일을 많이 시키면은 그분들이 그 일 한 게 아까워서 더 좋은 물건을 계속 보여주게 되거든요. 협상의 법칙이잖아요. 일 예로 뭐 어떤 걸 시키세요, 일을?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현장 답사라든가 뭐 이걸 부시고 뭐 새로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은 거에 대해서 뭘 도면을 좀 달라.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꼭 부동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협상할 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면 결과를 보고 싶은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이 와요.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 중개사분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갑질 뭐. 네, 그러니까 적절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기가 힘들어요. 아파트라 그러면은 내가 뭐 몇 동 몇 호에 있는 거를 놓치면은 다른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은 운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물건을 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거나 이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좋은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격화된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은 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버슈팅 되고 가격이 많이 오는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잘 따져가지고 이제 매수하셔야 되는데 사실 고생이 많아요. 꼬마 빌딩 사게 되면은. 그리고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뭐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 속임을 당할 그럴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눈탱이 맞을 일이 예.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가구나 뭐 꼬마 빌딩이라도 사게 되면은
보면은 좀 작게 장난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샀던 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월세가 한 호에 되게 좀 높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맞춰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있어요. 맞아요. 네,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도 꽤 많이 몰랐던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CCTV비, 공동 뭐 전기비 뭐 이런 거를 사기 전에 잘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사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알고 접근하면 되는데 모르고 접근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꼬마 빌딩 사는 분 부럽다고. 꼬마 빌딩이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요. 뭐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돈으로 사는 거라고. 은행이 사주는 거지. 그죠. 그 현관문 정도만 내 돈이고. 맞습니다. 네. 왜 아파트는 문고리만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꼬마 빌딩이 막 부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승기가 오면은 아파트를 못 따라가요. 강남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상승할 때 보면 엄청나잖아요.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꼬마 빌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손해봤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이 이렇게 또 갑자기 확 오른 거는 중개하시는 분들 얘기로도 상상을 못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중개를 했어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네, 정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정책이 반대 급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도 너무 지금 오버슈팅이 좀 된 감도 있고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게 싹 없어질 때 싹 없어진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어디가 좋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정책을 피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감합니다. 그죠? 그걸 알고서 투자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이 모르고 남들 따라서 투자하면 나중에 난처할 수도 있어요. 지방 투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시작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노후까지 오기 전까지 부동산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후 대비라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물건을 또 월세 물건 얘기하면 요새 또 시세 상승 때문에 월세 물건이 너무 가소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월세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한창 일할 때니까 월세가 나오는 물건조차도 보증금을 많이 높이고 월세를 낮춰놔요. 왜냐하면은 종소세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은퇴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월세를 높이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 월세 받는 게 안 받다가 받으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모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처음에 힘든 거지 하다 보면은 힘들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월세 받는 거 스트레스 없냐? 힘들지 않냐? 안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벌써 10년 넘게 월세를 받고 있고 월세를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은퇴하기 전에 노후 대비하기 전에 미리 좀 경험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하겠죠. 노후 대비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 너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데요.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 하나랑 월세를 목적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상가가 되든 지산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면 되겠죠.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애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상가랑 오피스텔이랑 지산이랑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산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상가도 1층 상가 좋죠. 1층에 목 좋은 데 상가는 그거 하나만으로 노후 대비가 끝나는 거니까요.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아요. 월세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렇지. 이 질문 나와줘야죠. 배당주와 수익형 부동산. 이거 궁금하다. 뭐가 더 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이 먼저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가 포션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100이면은 주식이 한 50 정도고요. 부동산을 봤을 때도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월세 수익에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월세 수익 세팅을 한다고 해도 월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회사원이니까. 그러니까 배당주도 사실 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배당주도 분명히 좋고 배당을 제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원칙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부동산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속성이 사고 팔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사고 팔고가 힘들고 돈은 또 휘발성이 강하고 부동산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가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걸로 주식으로 돈이 많이 생기면은 부동산에 묶어두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식으로도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세팅돼 있는 상황이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배당주 나름, 배당주는 일단 깔끔하잖아요. 네. 뭔가
세입자한테 뭐 월세를 주세요, 뭐 관리비를 왜 안 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땅값에 대한 시세 차익 이런 건 없다. 물론 이제 배당주도 시세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초반과 50대 초반,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과 기타, 금융 및 주식 자산 이런 식으로. 근데 질문이 확실히 여기 되게 난이도가 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없으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딱히 할 게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부동산보다 좀 부동산이 우선이라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는 주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네. 주식으로 돈을 늘려야 돼요. 그때는 진짜 주식 투자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 돈이 한 1, 2천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그 돈으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를.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한다 그래도 한 30, 40대까지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고, 50대, 60대 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다가구 같은 것도 저는 사봤지만, 제가 다가구를 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왜 샀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회사원인데, 내가 한 60대, 70대면은, 그때 다가구를 사면은 그건 말이 되는데,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가구나 꼬마 빅등 사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꼬마 빅등은 약간 예외로 이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몰리는 경우는 있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에 하셔도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꼬마 빅등이나 다가구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상가가 위험하긴 한데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관심은 상가가 더 편하니까 구분 상가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산이 오히려 더 만만하죠, 좀. 지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달라야 될 것 같고 점점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돼요. 한 군데 몰빵하는 거는 위험하죠. 주식만 가지고 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 그거 위험한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덜 좋은 걸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아파트, 뭐 상가, 뭐 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가 문제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 생각에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주택자가 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큰 부자가 되려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1주택자로는 돈 많이 벌긴 좀 힘들거든요. 또 세금 규제 정책은 또 바뀌는 거니까 뭐 1가구 뭐 내가 비과세 받아야 된다 거기 꼭 목이 메워야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주택수를 사실 좀 조금은 늘리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비싼 거 여러 개 늘리면 안 되죠. 진상 임차인이나 일 못하는 중개인 등 그렇죠. 만남 스트레스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잖아요. 네. 월세가 밀리면은 그러니까 진상 임차인이라고 해도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안 나오면은 다음 날에 문자를 보내요. 네. 정중하게 뭐 그냥 월세 안 내셨으니까 월세 보내주세요. 깜빡하셨나 봅니다. 보내고 그래도 없어.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월세 달라. 대부분 다 보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건조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거기서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드라이하게. 화를 낸다거나 막 부탁을 한다거나 그냥 아주 건조하게 전화하기 전에 얘기할 거 생각을 해. 그냥 또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빨리 끊어요. 전화를 또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은 서로 감정 골이 생기거든요. 2달 동안 연체가 되면은 그냥 내용 증명 보내요. 내용 증명 보내고 대부분 다 내용 증명 정도 오면은 다 와요. 월세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서도 안 되면은 이제는 정말 명도 소송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내용 증명 보내고 하면은 나가시든가 월세 못 내면은 그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 임차인하고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화를 날 수도 있거든요. 화내면은 서로 불편해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회사랑 직장인의 관계랑 똑같아요. 회사랑 직장인의 관계는 건조한 게 좋거든요. 회사에서도 건조하게 하세요? 네, 서로 서운한 거 없이 회사가 언제 나를 잘라도 서운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월급을 주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임차인은 나랑의 그 관계 그냥 그걸 지켜야지 어떤 분은 뭐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막 보내고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만의 노하우인데 월세 계약을 할 때 웬만하면 가서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미안해서 그런지 안 밀리더라고 잘. 근데 안 보면은 좀 밀리는 것 같아. 제 경험상.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 얼굴 보면 그러거든요. 월세 밀리면은 저번에 강제 집행했는데 너무 스트레스였다. 월세 밀리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약간 경각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 강제 집행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강제 집행 안 하죠. 뭐 그냥 부탁하겠지 내가. 그래도 만나면은 이제 그 월세 잘 내시라는 얘기를 눈 쳐다보고 한번 해주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내공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인분하고는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 많아요. 근데 중개인분들하고도 제가 20대 때부터 중개인분들을 상대했잖아요. 네. 중개인분들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밤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와서 욕하는 분들도 있었고 서운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이 쌓이면은 점점 쉬워져요. 처음에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경험이 쌓이면 쉬워지고 중개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너무 서로 서운한 거 없이 어느 정도 좀 건조하게. 가끔은 이제 너무 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형 같고 너무 좋은 동생 같고. 근데 그러면 또 서운한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장선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임대 후 집에 손상이 많이 생겼을 때 예전에 집을 개판으로 썼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제가 다 해요, 그냥. 뭐 착한 임대인까지는 아닌데, 그냥 임차인 분들이 개를 키우거나, 뭐 어린아이 때문에 뭐 낙서를 해두거나, 뭐 좀 부셔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이 좀 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이 부서졌어. 이런 건 당연히 고쳐야지. 근데 뭐 벽지가 찢어지거나, 어디지? 뭐 마루가 좀 썩거나, 그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뭐 다 돈 받아내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만 이제 제가 돈 들어갈 일은 있어요. 근데 그냥 노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케바케예요, 그냥. 저도 봐가지고 이거는 좀 심하다 싶으면은 뭐 부동산 통해서 직접 얘기는 잘 안 해요. 부동산 통해서 저쪽에서 돈을 좀 부담하게 하셔라 하면은 또 대부분 또 부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정 부닥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가급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가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가구 세입자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족 분들 비하는 거 아니라 하여튼 뭐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월세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작은 일 가지고 밤에 전화하고 와이프랑 싸운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위치 바꿔달라고 와서 좀 들어달라 그러고 네. 그런 귀찮은 일이 계속 생겨요. 냉장고 조금 그렇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를 막 너무 막,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밤에 전화 오면 그냥 안 받는 게 최고고, 그 다음날 9시 넘어서. 그럼 가서 옮겨주세요? 안 하죠.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 부탁하던가 아니면 부탁도 안 하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 바꿔달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방을 다른 방으로 바꿔달래요. 무슨 호텔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단호하게,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저 그런 거는 좀 정중하게 좀 힘들고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말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우리 후랭이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해서 너무 즐겁고, 네, 제 유튜브 채널 투자가 카일,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간 기빨린 것 같은데. 좀 기빨렸어, 지금. 네. 한 5시간 반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고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한번. 저는 오늘 우리 후랭이님이랑 그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